자,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시게 될 테고요. 앞에서 이제 몇 개의 쟁점들을 대리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개념이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출제 포인트는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 그 얘기할 때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라고 하는 거,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씀들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했던 것이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에 관련해서 몇 개 있었죠. 자, 우리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얘기했을 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의사표시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쟁점 삼았었고요.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비진이 의사표시할 때 비진이 의사표시 다시 생각하셔야 돼. 세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비진이 의사표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사직 들어가면 다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나머지는 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봤던 게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냐 무효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상대방이 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다. 이거랑 같이 맞물려 갔던 것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유추 적용을 한다라는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매수인 병이라고 표시한 사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그 법적 효력이 본인하고 그 상대방 사이에서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상대방이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을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인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했다,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추인하지 않는 이상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다만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소급해서 본인에 대해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때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계약의 무권 대리의 문제였고 같이 맞물려서 이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챕터에서 논의가 됐던 게 본인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표현 대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유권 대리였을 때는 무권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오늘 공부하게 될 주제랑 연계가 되는데 대리 행위가 아니다. 자, 지금 이 대리 행위가 되려면은 무권 대리든 유권 대리든 대리 행위가 되려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병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자, 지금 이게 대리 행위가 될 텐데 대리 행위가 아니고 매도인 난에다가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병이라고 표시한 것은 소위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무효인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갔던 것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라든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나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통적인 요소가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강제로 묻는 것이 표현 대리의 법률. 그래서 외워달라고 했다는 게 기본 대리권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무조건 옳은 표현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 이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앞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냥 퉁쳐서 이건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앞에서 공부해 왔던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에게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리 행위라고 하는 거. 자, 현명 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명 대리라는 것은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매도인 난에다가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하는 형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표현하자 현명 대리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나타낼 현자 이름 명자에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걸 현명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인을이 본인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병이 매수인이 되는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항상 법적 효과는 누구하고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서만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만 성립하게 된다. 이게 절대 이 틀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대리인이 뭘 하고 이러면 안 돼. 대리인은 계약 체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은 본인은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상대방은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대리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인데 이 틀이 절대 놓쳐지면 안 돼요.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은 그때는 대리인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본인과 상대방만 어떻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때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매매계약 갑 물건을 팔아먹을 때 갑수의 X 물건을 팔아먹을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 난에다가 병이라고 표시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을이 아니라 누가 된다? 갑이 된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 지문 중에 사이드로 구성하는 경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매도인 난이다. 갑이라고 표시하고 위임장을 제시하고 갑의 도장을 꼭 찍어버려라. 이것도 어떻다? 그냥 현명 대리 유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 이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뭐 중개사고를 다녀가고 법을 다 배워갖고 위임장을 제시하고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대부분 그냥 본인 이름 쓰고 도장 찍어버리는 식이죠. 이것도 우리 판례에서는 현명 대리 그래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유효한 대리 행위에 의해서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해제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고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병은 갑에 대해서 어떻다 해제권 행사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이 병이 을에 대해서 해제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병은 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관계는. 법적 효력은 누구하고? 갑과 병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요. 유효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의 상대방 바로 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본인,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즉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 해지권 행사하면 부당이득 반환 얘기하고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돼요. 요걸 가지고 29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병은 을에 대해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얼핏 생각은 맞는 것 같아. 왜? 필드에서 계약 당사자, 계약서 썼던 사람이 마치 을이 썼던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대리인이 썼으니까 대리인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 그러면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되면 법적 권리 의무는 본인하고 누구? 바로 상대방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서 법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막상 기초가 탄탄하지 않게 되면 갑자기 병이 을에 대해서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도 그럴싸해 보여요. 오죽이 계약할 때 만났던 놈이니까 해제할 때도 을한테 하는 거죠. 아니, 을은 아무런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요렇게 요게 이제 기본 29회 때 나왔던 주제.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유효하게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주체에 있어서 흠결, 즉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어떻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어떻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도 볼까요? 대리인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기하 썼을 때 깜빡 착각하고 금액을 동그라미 하나를 뺐거나 뭐 등등등 해서 대리인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취소하느냐가 문제야. 이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착오를 이유로 어떻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앞에 공부했던 거 살을 붙이면 취소의 요건이라는 거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되고 중과실이 없을 때 한해서 원칙적으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유의해라고 해서 자 유발했거나 그 다음에 이용했거나 해제했을 때는 그냥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기 강박에 따라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법적 효력은 누구한테 귀속됩니까? 본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각하실 수 있어. 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대리인은 누구한테? 지금 상대방 병한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또 그도 그럴싸하게 느껴야죠. 아니야. 법적 효력 자체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배경 설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출제 이슈 좀 힘든 건데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다라고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는 어떻다? 법률행위 이루어지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바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릴 때 우리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때 자, 일단은 제한 능력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 왜? 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갑시다. 지금 현명들이 유효한 대리 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그러니까, 자, 17살짜리 미성년자야. 근데 얘가 똘똘해가지고, 한 15살 때 이미 중개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법에 해박해. 아빠가 잘 모르니까 아들, 네가 대리인 해서 뭘 해라. 계약 체결해라.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자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미리 결론.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어떻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돼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제한 능력자 보호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한 능력자 보호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자 갑이 본인, 제한 능력자, 을이 대리인,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법적 의무는 누구하고 갑과 병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손해를 제한 능력자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얘기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한 것이지 이제 와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이익을 손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법에서 보호해줘요.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했을 때 한 사람도 취소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대리인을 내세우는데 그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손해를 보니까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경우 이때 본인은 그 어떤 법률적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취소 얘기가 완벽히 세팅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 어찌됐든 중요 포인트. 답은 안 되는데 가능하니 구성이 돼요. 자, 착오나 사기 강박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 파트만 좀 특이하니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 어찌됐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자 대리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지금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도 대리 행위로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본인한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거죠. 대리인이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서 매도인에다가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표시하는 거 이것은 누구? 본인. 이때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될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 법적 책임. 본인에 대해서는 이거 뭐라고요? 본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전혀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시면 금방 때려잡을 수 있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행위와 관련해서 복대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 파트가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30회 좀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일단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줄줄줄 외우셔야 돼. 자, 일단은 대리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된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근데 복대리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네가 이 물건을 팔아봐라. 라고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복대리인. 자, 이렇게 복대리인 선임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을이 얘기하는 거야. 야야, 내가 저기 이제 그 물건 팔면은 이 물주가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었는데 얘가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이거 이제 계약도 복덕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다. 내가 사정이 급하게 됐으니 또 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으니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빨간 대리인, 파란 대리인, 노란 대리인, 싸가지 있는 대리인, 싸가지 없는 대리인 해서 어차피 복대리인도 일단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대리인이라고 하면 이 병이라는 복대리는 정을 만나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써야 돼요. 매도인란에다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쓰고 매수인란에다가 정이라고 쓰게 되면 갑과 정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를 읽으면 아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대리, 파란 대리, 노란 대리 그래봤자 지들은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되게 될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복대리인은 결국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인,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자, 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을 행한다. 이때 본인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 유치하게 어떻게 내냐면,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을을 대리한다. 그럼 틀렸습니다. 을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갑을 대리하게 됩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한다. 해서 본인을 위한 것, 갑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서 나타내서 어떻다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리인을 위해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하여튼 이건 기본 용어에 관한 부분인데요. 복대리인 나오게 되면 얘도 그래봤자 뭐가 된다? 대리인이고 그럼 종국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 외에 잡단 쟁점으로서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올 텐데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를 복임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대리 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대리인 을이 병을 어떻다? 복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대리행위가 아니다. 다시 갑시다.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법적 효력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 갑의 대리인 을,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대리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에 대해서 어떻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복대리인도 본질적으로 이 사람도 어떻다? 대리인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그때는 대리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 법적 효력이 귀속되게 된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정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갑은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정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제라고 하는 거, 해제라고 하는 거,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하고 상대방만 하는 것이지, 소위 대리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한편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유효하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대리인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면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들어서 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 자기 대리인을 위해서 한 법률 행위, 소위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대리인도 대리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대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지금 이제 대리권의 범주라고 해서
요것도 그냥 깔아버리는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주. 자, 임의 대리라는 개념하고 나중에 이제 법정 대리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법정 대리는 법에 따라 발생한 대리권입니다. 뭐냐면은 그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어떻다? 법정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줄게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임의 대리라는 개념. 그래서 현실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임의 대리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일정한 법률을 하는 거, 이것만 법정 대리고 대부분이 다 뭐라고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서 공부했었죠. 자, 앞에서 자, 지금 그 얘기할 때 취소권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그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할 때 그 법정 대리인 한번 나왔었고요. 기본적인 고객 자체가 다 임의 대리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의 정함이 없는 임의 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보존 행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이분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기업 공인 중개사.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 건물주가 자기가 뭐 임대차 계약서가 복잡스러우니까 누구한테 을이라는 기업 공인 중개사한테 전체를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와이 가서 몇 달 있다 올 테니까 당신이 뭐 임대차니 뭐니 이런저런 것들 좀 신경을 써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임의 대리에 적용이 될 텐데, 이때 이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케이스, 이용 계량 행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 행위 할 수 있다. 자, 단순화시키면 이 개공이 임의 대리인을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자, 이용 계량 행위 별거 아닙니다. 세입자 받고 이런 것들 당연히 어떻다? 이용 계량. 세입자를 받아야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제 더 많은 월세를 내겠다는 사람이 누가 와 줄 서 있어? 그러면 기존에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더 많은 월세를 주겠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 계량 행위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존 행위는 뭐냐? 건물에 금이 갔네. 어머, 보수를 빨리 하면은 작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이 더 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어떻다 할 수 있다. 요즘에 거의 구성 안 되고 그냥 이용 계량 행위, 보존 행위 이렇게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행위, 이건 뭐가 된다? 보존 행위. 그래서 생산 장사하는 분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장례 치르고 뭐 등등등 일이 급하게 생겨서 생선 맡겨놓고 대리인, 야 너가 좀 당분간 5일장 치르고 와야 되니까 네가 좀 정리 좀 하고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막 방치하면 썩어버리거든. 그럼 빨리 싸게라도 파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보존 행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이제 등기법을 봐야 되는데, 등기를 안 된 부동산, 건물을 새로 지어놨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못하고 외국에 한 6개월 나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임의 대리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보존 행위의 일종이니까 그 본인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 자, 본인이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게 빌려주고 나서 아무 때고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야, 돈 줘.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소멸시효라고 해서 채권이라는 게 기본 민사채권 10년 지나면 채권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들 교육 등등등 때문에 한 5년 코스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돈 받을 게 있는데 깜빡 앞으로 5년 아니면 받으면 된다고, 3년, 돈 빌려준 지 만약에 7년 지난 상태에서 이사를 가.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를 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 보존 행위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주심, 돈 받을 거 있으면 받아내는 거, 이것도 보존 행위다. 좀 특이한 게 이거죠.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이것도 보존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있다고. 근데 깜빡 놓치고 너가 다 알아서 해 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돈 갚으라고 왔어. 그럼 돈 갚아주는 것도 다 이건 본인을 위한 겁니다. 왜? 돈을 안 갚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등등 본인한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무의 변제도 보존 행위. 좀 어려워요. 이런 게 이제 시험 중에 툭툭툭 치고 나오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출제 트렌드라는 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거의 안 내요. 그냥 작년 문제에서는 그거 나왔었죠. 답은 아니었는데, 이미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도 가능하다. 해서 무이자 금전 소비대를 이자로 변경하는 행위. 그래서 공짜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근데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 요것도 어떻다?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과거에 나왔던 패턴. 근데 요즘 문제는 이런 것들을 거의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대리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매각해달라라는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범주를 특정을 안 하고 계약 체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외울 때는 아닌 걸 외우셔야 돼.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대리 행위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해제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갑의 대리는 을이라고 표시를 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제는 누가 한다고 해서 갑이나 병이 해제를 하는 것이지 을이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을한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뿐만 아니라 바로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다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이 대리인이 돼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인에다 갑의 대리인 을, 그다음 매수인에다 병이라고 표시했던 사안에서, 자, 이게 5월 1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5월 1일 되기 전에 한 4월 25일 날 연락이 왔어. 돈 융통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한 5월 10일까지만 연장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예, 요것을 연장해줄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바로 이미 대리인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 대리권은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리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해제권은 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럼 굳이 외운다면 이건 이제 문제 구성 29회 때 이제 지문 2개인가 나왔었는데요. 자, 해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다 이미 대리인이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작년 시험 문제 30회 때 답이 됐던 주제,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답이 됐습니다. 해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대가리 따서 사성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 뭐라고요? 사성파라고 해서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라고 이렇게 세 가지. 누구예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 선고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30회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 한정, 피한정 후견이 되면은 점점점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사성파라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했을 때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사망이라든가, 대리인의 사망입니다.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선고, 사성파만 외우셔야 돼. 의미를 새기시면 안 돼. 사성파, 어떻다? 바로 대리권의 소멸사유, 30회 때 답이 됐던 명제입니다. 자, 우리 제한능력자 종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제한능력자가 3명 있다고 그랬었어요. 미성년자 있었고요.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거,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약을 잘못 먹어, 잘못 잤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피성년 후견인.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노망나서 전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아까 전에 우리 예를 들 때 롯데그룹 신격호 전 회장 이 얘기랑 같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피한정 후견이 됐다는 얘기는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우리 민법에서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성년 후견. 자,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라는 게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파산선고는 끝장입니다. 제가 이쪽 관련 법을 잘 모르겠는데 7년인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은행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현금 내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친구 카드나 가족 카드를 쓰는 건 가능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어떤 금융 법률자 행위 다 안 됩니다. 파산선고는. 파산선고가 뭐냐면 빚 잔치하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가 없어. 자기 전 재산은 1억이야. 그런데 채무가 한 10억이야. 그럼 법원에 가서 파산 선고를 신청합니다. 사람을 살리긴 살려야 되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합니다. 나머지 채권자가 일부씩이라도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채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파산 선고예요. 그래서 이 파산 선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끝장이야, 끝장.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대신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저씨가 사업하시다가 몇십억 빚을 져. 돌아가셔. 그러면 그 빚이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능력으로 이거 갚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몇십억 빚인데 방법이 없어. 그때 그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은행 가서. 법원 가서 파산 선고를 받고, 대신 이제 이게 이 사람 잘못이 아니다 라고 법원의 판사가 인정을 하면은 면책이라는 거, 면책 사유가 되게 되면 이 사람 잘못이 아니다 해서 면책 사유가 있게 되면, 자, 면책이 되면 이제 정상인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사회로. 근데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경제행위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사망은 안 나와, 유치해서. 사망은 내릴 수 없잖아요. 뒤져버렸는데 무슨 대리권이 소멸하고 말하고 이런 게 본인의 사망 이런 것도 보지 마. 그냥 대리인의 사성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주제. 그럼 이거 좀 어렵게 구성하려면 뭘 하고 있어요? 복대리인의 소멸사유.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똑같아요. 사성파. 자기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손 또는 복대리인 스스로의 사성파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뭐가 된다고요? 복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서 대리인 할 때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사성파. 텍스트를 읽으면 당합니다. 소멸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사성파. 이렇게 무식하게 가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텍스트를 읽으면 헷갈려요. 작년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따르다고. 그렇지, 이 양반이 정신 오락가락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생각을 하면 말려버려요. 이게 어설픈 지식들이 시험 문제 답을 못 맞추게 하는 방식이야. 제가 드리는 부탁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해 가시게 될 텐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 제발 무슨 1년 공부하고 판사처럼 법을 해석을 해. 어디 보자. 그러면 얘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대리권은 소멸,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판사 이런 사람들은 기본 공부한 양이 최소 5년, 10년이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런 애들도 판결을 잘못 내려서 2심 가서 깨지고 3심 가서 깨지는 수가 부지기수라고요. 그런데 무슨 복덕방 시험 몇 달 책 한 번씩 보고 나서 다들 판사가 돼가지고 어디 보자, 내가 보기에 뭘 봐 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운전면허 하듯이 기계적으로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사성파. 제발 읽지 좀 마요. 정말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면 다 가슴 막 저며와. 내가 뭐 이 정도면 다 틀려 그러니까. 암기하신 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소멸한다. 대리권 소멸한다. 그럼 뭐라고요? 그냥 사성파.
그래서 이걸 문장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문장을 쭉 나오면은 두 줄인 세 줄 뒤만 보셔야 돼요. 소멸한다. 그러면 외웠던 거 사성파 대입. 한정국인 계시네? 요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등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테크닉의 문제예요. 다 외워요. 대리권 소멸사요. 사성파 다 외워. 근데 문제를 보실 때, 지문을 보실 때 읽어버려. 읽어버리게 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외웠던 걸 다 안 써먹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뭐냐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작가, 예술하는 분처럼, 문학하는 분처럼 문제를 풀어요. 쓱 읽어봐. 그 읽어보는 건 뭐냐면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도하는 거야. 쓱 보다 요거 틀렸다. 이렇게 이걸 기대하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다 헷갈릴 질문을 내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의 제일 핵심 이슈는 제일 서술에 있다. 아까 우리 유의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외우셨다고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을 때 뒤에서 치고 들어가면 이게 문제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멘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점수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고 합격을 하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뒤에서부터 읽는 훈련.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성파가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 평생을 앞에서부터 읽어오셨으니까.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해도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시킨 대로 말을 잘 들으면은 똑같은 지식이 있어도 답을 잘 맞추시고, 그냥 습관대로 그냥 자꾸 앞에서 읽어가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알았던 것조차도 헷갈려요. 정말 줄줄줄 외우지 않는 이상 그런 질문을 해결을 못해요. 얘기에 취해버려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 쭉 갖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부터 읽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간다고. 툭툭 튀어나오지 않아. 근데 분석하면서 뒤부터 치게 되면 병신, 이거 뒤에 소멸한다, 사성파. 이걸 내가 왜 아까 버벅거렸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고 이런저런 과정,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자꾸 훈련하실 것은 실력은 아무리 쌓아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 실력을 또 시험장에서 발휘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시험 보는 테크닉만 잘 키우시게 되면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딱딱 떨어지는 공식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성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성파. 나머지 사유는 보지 마세요. 사성파도 여러분 못 외우십니다. 읽어보지도 마시라고. 교재는 다 정리를 해놨지만 제발 좀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올까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 생각은요,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일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점쟁이가 생각을 해야 돼. 뭔가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야 돼. 그건 점쟁이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화시켜요. 사성파 소멸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소멸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소멸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성파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잡다한 얘기들 볼까요? 자, 각자 대리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30회 때. 자, 지금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법률이나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어떻다? 각자 대리한다.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뭔 소리냐면 가베란 사람이 X 부동산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을과 병과 정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을은 갑을 대리하고 병도 갑을 대리하고 정도 어떻다? 갑을 대리한다. 그냥 각자 하는 거라.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럼 각자 대리한다. 이 대표적인 사안이 전에 박근혜 관련해서 나왔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 요구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 중에서 뭐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 사회적으로 약간 논란이 될 멘트를 할 사람들이 하여튼 뭐 태극기 둘러싸고 하는 그런 변호사 한 분도 있었어. 하여튼 법적인 관점에 보면 약간 또라이라고 보였는데 대신 그분들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니까 법적인 관점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었고 하여튼간에 어떤 변호사가 좀 엽기적인 멘트를 날려요. 그래서 이중환 변호사라는 대표 변호사한테 기자들이 묻습니다. 자, 저 변호사의 멘트에 변호인단은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중환 변호사가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각자 대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저 새끼가 뭐라고 얘기했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도 대리인이고 저 사람도 대리인이니까 각자 대리라. 각자 대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30회 때 각자 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텍스트를 다 볼 것도 아니야. 자, 뭐냐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합니다. 갑이 이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을 팔 때 계약서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매도인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란에다가 을 이렇게 써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이 무효입니다. 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시가 1억짜리인데 대리권 수여받은 내가 매도인란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쓰고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쓰고 거래가액 1,000만 원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누구? 다시 이 사람은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자 매도인란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다 을이라고 표시를 했다고 치자고. 이게 자기 계약이라고. 그러면 원래 아까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해 버리면은 본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자기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쳐버리면 갑은 1,000만 원 받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을 해버린다고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기 계약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쌍방대리. 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쌍방대리가 뭐야? 매도인 갑을 대리해서 매도인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병이야. 그래서 매수인 병을 대리해서 병의 대리인 을이라고 쓰고 혼자서 이쪽 가서 도장 한번 찍고 자, 차 한잔 마시고 저쪽 가서 도장 찍고 촛불 켜놓고 혼자서 쌍방을 대리하는 것. 이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까 자기 계약은 분명히 갑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죠. 자기 계약을 금지하지 않게 되면 대리인이 뒤통수 쳐버린다고 본인을. 10억짜리 물건인데 1억 이렇게 그냥 퉁치어서 아니 계약 성립하지 않았냐. 나중에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로 일단은 채무를 이행해라. 안 하면 나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쌍방 대리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효입니다. 텍스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쫓아가면 안 돼. 기본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 민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은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한 1억 정도에 팔아봐라. 얼마 주겠다. 아무리 찾아도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을이 생각하기에 어머 이거 1억이면 내가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한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1억에 살게. 그럼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어떻다? 굳이 갑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 계약 가능하다. 두 번째, 대리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이건 쟁점 안 되고요. 나중에 보시겠고, 자 본인의 허락 없이 체결한 자기 계약은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무효인 법률 행위를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다?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앞서로 공부했던 개념이죠.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길어서 오히려 힘든데 다시 기본적으로 자기 계약은 무효.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어떻다? 가능하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은 무효가 될 텐데 나중에 추인하면 어떻다?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하나. 쌍방대리. 대리는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원래 쌍방 대리는 안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 모두의 승낙을 받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다?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는 다투기 없는 채무이행, 이것도 쟁점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허락 없는 쌍방 대리는 기본적으로 무효. 본인의 허락이 없는 쌍방 대리일지라도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길게 써있는데 단순화시키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어떻다?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어떻다? 유효. 나중에 허락을 얻게 되면 이것도 어떻다? 유효할 수 있다. 결국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이든 후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어떻다? 가능하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한 지문도 아닙니다. 이 지문에 약간 흔들어주는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리.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리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보통 어려워해요. 이게 어려워한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현명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걸 자 우리 수험생들은 갑을 나오기 시작하면 욕이나 같이 나와. 개새끼들 뭐 갑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짜증나게 그냥 그게 기본 개념이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 기본 틀을 딱 잡게 되면 갑을병 나오다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세팅이 되니까. 자, 가십시다. 자, 대리.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의 병이라고 표시하고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현명 대리. 그러면 이때는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대리인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유권 대리라는 개념. 그래서 나중에 그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서 해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있으면 각각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대리인이 사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그 본인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을 때 이때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애초에 자기가 그 감수하겠다고 전제했던 거니까 이걸 상대방한테 위험을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을 때 대리인은 어떤 법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것. 급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을 때 자기가 을이 매도인처럼 표시했을 때 이때는 자기를 위한 법률행위를 본다. 즉 을이 이때는 책임을 져. 이건 대리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 빨간 대리, 파란 대리, 노란 대리 다 대리인의 일조.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현명해서 법률행위라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본인을 대리한다. 절대 대리인이 아니다. 그 외에 복임 행위, 대리인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소위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자주 보는 파트가 아니라서. 그리고 나서 대리권의 범주. 자, 기본적으로 권한의 정함이 없는 이미 대리에서 이용, 계량행위, 보존행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해제권이라는 것은 다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라든가 또는 대금 지급 기회를 연기해 줄 권한 등은 포함이 되지만은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 사성파라고 하는 거. 사성파. 두 번 나왔어요. 소멸한다 라는 명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사성파. 사망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 성년 후견 개시하고 파산 선고만 갖고 자격증을 삼아요.
그래서 사성파 있으면 어떻다? 대리권 소멸한다. 30회 때는 성년 후견배 개시 대신에 피한정 후견 개시 이걸 갖고 장난을 쳤어요. 우리 제한능력자의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되게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대신에 피한정 후견인에서 장난을 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대리권,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각자 대리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기본적으로 무효. 허락을 받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허락을 받지 않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일단 무효가 되게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그것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대리.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까지 해서 민법 총칙에 관한 주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실 주제는 요거 이제 물권법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